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미국 파산법 개론 제3장 절대우선의 원칙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현행 제11장 절차와 절대우선의 원칙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파산법 1129조 B항은 회생계획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즉 청구권을 삭감당하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에 구성된 조 모두의 가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즉 파산법 1129조 A 8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때 적용하게 된다. 1129조 B의 B는 계획을 거부하는 각 조가 공평하고 형평에 맞는 방식으로 처벌받을 것을 요구한다. 이 단어들은 고도로 기술적이다 못해 예술적인 용어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의 절대적 우선순위의 준수를 요구한다. 이 조항은 절대 우선의 원칙이 존중될 것을 보장하는 구체적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이 요건들을 통하여 판례가 만들어낸 공정형평의 원칙의 주변적 적용이 계속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개념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시인된 담보권의 조와 관련하여 공정형평의 원칙은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는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각 담보권자는 담보물의 가치와 동등한 현재 할인 가치를 실현하는 1년의 변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1129조 B2A 3조. 이 변제의 흐름은 채권자가 담보물 위에 가진 우선권으로 담보되어야 한다. 둘째, 담보물은 담보권자 자신이 응찰하여 매수할 수 있고 대금을 피담보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매에서 팔릴 수도 있는데 그 경매 매각 대금 청구권 위에 담보권이 존속한다. 세 번째의 가능성은 회생계획이 담보권에 대한 명백한 등가물의 실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웰 홀딩 사건에서 러니드 핸드 대법관의 의견으로부터 차용한 용어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좁게 해석되어 왔다. 명백한 등가물을 둘러싸고 흔히 벌어지는 논쟁은 피담보 채권액을 초과하는 가치의 담보물을 확보한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의 만족을 위하여 담보물이 일부만을 이전하는 것을 제의하는 계획이 포함된 부동산 사건에서 벌어진다. 이러한 자산 청산형 회생계획은 시가 감정 결과의 신빙성이 특별히 강력할 때에는 인가되는 경우가 자주 있지만 부동산이 가치평가라는 것이 매우 비유동적인 시장에서의 불확실한 가치평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법원은 이러한 경우 선뜻 강제인가를 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회생계획이 담보권자의 조가 이의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인가되기 위하여는 1129조 B2A I가 정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 회생계획에는 담보권이 액면금액 페이스 밸류에 상당하는 1년의 변제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 요건은 불필요한 종목이다. 이자율이 양 플러스인 세계에서 어느 특정 금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시간적 여유를 두고 순차적으로 즉 후불로 지급하게 되면 후불하는 금액이 단순한 합계는 액면 금액 이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요건은 일반적으로 피담보 채권과 담보물의 가치를 동일시하는 506조 A의 작용에 불과하고 피담보 채권이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면 문제된다. 부주하는 담보채권자가 이른바 1111조 B2A, B2를 선택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는 담보권자들은 담보물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묻지 않고 채권의 전체가 담보된 것으로 취급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그 결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변제는 법원이 정하는 담보물의 가치 이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제되는 금액의 단순 합계가 피담보 총액 이상이어야 한다. 1129조 B2B는 회생계획에 반대하는 무담보 채권자들의 조에 대한 공정 형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회생계획이 이전의 주주, 지분권자 또는 후순위 채권자에 대하여 과거의 지분 또는 후순위 채권의 이유로 어떠한 재산적 이익을 부여하는 것을 규정한다면 회생계획은 각 무담보 채권자에게 적어도 그 무담보 채권자의 청구권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재산을 제공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회생계획이 무담보 채권을 전액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면 만일 무담보 채권자들의 조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강제 인가되기 위해는 그 후순위자, 즉 후순위 채권자 및 주주, 지분권자들은 완벽하게 축출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일견 단순 명백한 것으로 보이지만 가끔 복잡한 상황도 발생한다. 일반 채권자들한테 전액 상환하지 않고서는 주주나 지분권자가 기존 주주나 지분권자들이 뭘 받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회생해서. 그래서 무담보 채권자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강제 인가되기 위해서는 이 후순위 채권자 및 주주, 지분권자들은 다 쫓아내야 된다. 이게 이제 절대우선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일반 채권자 조에서의 절대우선이 원칙입니다. 담보물의 자산의 가치가 피담보 채무의 금액을 화해하고 회생계획은 기업 전체를 해당 담보권자에게 이전을 한편 담보권자가 일부 후순위 이해관계인들에게 기업 가치를 나눠주는 것을 내용을 할 때는 다른 종류의 문제가 발생한다. 담보권자가 기업의 가치를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담보권자는 기업 자산 전부를 가질 자격이 있고 따라서 그것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거기에 후순위의 투자자에게 일부를 떼어주는 것도 포함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선순위 채권자가 선물을 줄 때에는 그가 대가로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증여가 오로지 자부심 때문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파산 절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희생하여 자신이 이익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일 수 있다. 물론 보다 선의의 다른 설명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선순위 채권자로서는 중요한 공급자를 확보함으로써 회생되는 회사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산 이전은 일부 후순자를 자의적으로 축출하려고 하는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2항소법원이 설명하였듯이 여기 있는 당사자들이 덜 신중하거나 파산법원이 감시를 덜 감시한다면 절대우선의 원칙은 약화되어 선순위 채권자들과 과거의 주주들 사이에서 심각한 비행이 저질러지는 것을 방임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가 봐요. 회사가 매각되고 그 매매 거래의 일환으로 회사의 매수인이 과거의 채무 중 일부를 대신 갚아주기로 동의하는 경우 비슷한 이슈가 발생한다. 채무 인수액이 매매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법원이 이러한 채무 인수의 유효성을 승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도 주의할 점이 있다. 이러한 거래들은 앞에서 본 증여와 동일한 문제를 일으킨다. 매매의 진행을 원활하도록 당사자를 매수하기 위하여 현금 지급이 이용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채권자들이 전액을 상환받지 못하고 또 그보다 가장 선순위에 있는 채권자가 기업가치 일부에 관하여 주주 지분권자들에게 증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주 지분권자들이 조직되는 기업의 주식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을 주주 지분권자들이 제출하기도 한다. 이들은 그들이 주주 지분권자로 계속 남아있는 것을 정당한 근거로 그들이 새로운 가치를 출연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들은 새로운 자금을 출연했기 때문에 신주를 배정받는 것이며 그들이 예전에 주주 지분권자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1129조 B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치 유입을 포함하는 회생계획은 무담보 채권을 전액 변제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구주주 지분권자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주주 지분권자들이 새로운 주주 지분권을 배정받을 배타적인 선택권을 누린다면 그들은 그 자체로 재산의 한 형태인 옵션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특정 조에서 회생계획에 반대할 때 신주 배정의 문제를 다시 살필 것이다. 현재로서는 공정형평의 원칙이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신주가 가장 비싸게 팔리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적 지표의 적용을 고집함으로써 채권자들을 추가적으로 보호해왔다는 점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1129조 B2C는 우선주의 조에 적용된다. 우선주는 회사법 하에서는 지분권으로 분류되고 채권이 아니지만 채권과 주식 사이 복합형으로 하이브리드네요. 채권보다는 후순위이지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죠. 채권보다는 후순위이지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다. 우선주에서 우선한다라 하면 이자와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미리 정해진 배당 및
출자 환급을 우선주에 대하여 시행하기 전에는 보통주는 어떠한 배당도 출자 환급도 받지 못하는 것을 우선주의 보유자는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공정형평의 원칙은 회생계획이 이러한 우선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 공정형평의 원칙은 회생계획이 이러한 우선권, 청산우선 또는 상한가계로 한다.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반드시 현금이 아니더라도 보통주에 우선하여 전액 상환된다는 규정도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회생계획이 이유권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더 후순위의 보통주 보유자들은 과거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근거하여서는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통주 역시 1129조 B2C의 공정형평의 원칙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비록 최우순위의 보통주의에 걸맞는 더 제한된 방식이긴 하지만 말이다. 적어도 각 지분권 가치에 상응하는 재산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회생계획은 보통주의 조에 관한 공정형평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급 능력이 있는 채무자 기업의 전체 가치를 채권자들이 포획하지 못하게 하려는 요건이다.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는 보통은 파산 절차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는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고려함에 있어 공정형평의 원칙은 조 단위로 적용되는 권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개별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는 최소한 7장의 절차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한 조가 그 우선순위를 양보하는 결의를 한 때에는 조의 찬성 결의를 반대하는 개별 권리자는 그와 같은 양보와 희생에 근거하여 회생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 절대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11장 절차의 기본적 규칙이 나오지만 11장 절차 신청서가 제출된 것이 가지는 효과를 망라하여 정리하여 주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담보권자는 파산절차 이후에서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무자와 밀접하게 협력하여 작업을 한 경우 내부자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노동법 또는 환경법의 규제 대상이 될 우려도 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점을 민감하게 인식한다. 어디까지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사무에 대하여 간섭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사업상 결정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또 채무자가 불적완전하고 그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정도에 이르면 아무리 제3자라고 하더라도 부실 경영에 책임 있는 내부자로 분류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파산절차 이외의 채무재조정은 파산절차에서라면 피할 수 있었던 담보권자에게 불리한 조세 효과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채무 면제 이익은 채무자에 대하여 소득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받지도 못했는데 소득을 구성하네요. 만약 담보권자가 채무자인 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싶다면 11장의 보호 아래에 있는 채무자 관리인 차입, DIP 파이낸싱이죠. 통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 핵심적인 통제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고 우선권도 존중될 것이며 후순위에 있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도 정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담보권자는 파산 절차 외에서의 워크아웃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파국을 지연할 뿐인 가능성을 수용하여야 한다. 만일 담보권자가 워크아웃에서 타협한다면 그 다음에 오는 11장 절차에서는 이전에 타협을 거부하였던 다른 채권자에 비해 불리한 기회에 처할지도 모른다. 장기 대여를 행한 담보권자는 자신보다 후순위인 채권자들에게 채무자가 변제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11장 절차에 일찍 진입하는 것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 보통이다. 의뢰인이 11장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인 변호사의 야망은 각조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 안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담보권자 4분의 3. 또 어떻게 되죠? 일반 채권자, 담보권자는 4분의 3입니다. 75%. 일반 채권자는 67%, 33분의 2입니다. 67%. 주주하고 지분권자는 2분의 1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맞죠? 11장 절차, 일반회생, 저도 일반회생은 해봤습니다만 법인회생이나 일반회생에서의 변호사의 야망, 야망이라기보다도 임무죠.
각조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에 동의하도록 참 발로 뛰고 막 채무자와 같이 가서 설득하고 이게 이제 가장 힘들죠. 4분의 3, 3분의 2, 2분의 1은. 그런데 그들 중의 동의 여부는 회생계획 하에서 인정받는 권리와 그 계획에 반대하는 경우 인정받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절대 우선의 원칙은 기업이 회생에 관한 법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회생 절차에 참여하는 각 이해관계인이 누릴 수 있는 절차적 보호 및 실체적 권리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은 파산 절차 밖에서 누렸던 우선권이 파산 절차 내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를 포함한 모든 후순위 당사자들은 그들이 청구권이 감축, 취소되기 전에 정교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절대 우선의 원칙은 선순위 당사자들이 전액 상환을 관철할 수 있게 해주지만 모든 후순위 당사자들에게도 정당한 희생에 필요한 절차적 보호를 제공한다. 보이드 사건에서 시작된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 간의 긴장을 해결하는 것은 제11장 절차에서 발생된 어려운 문제들의 답함에 있어서 핵심이 된다. 11장 절차의 법과 실무는 협상을 위한 틀을 제공해준다. 협상의 역학관계는 주고받을 것은 각 당사자들이 차지하는 우선순위에 의해 규정된다. 회생계획의 수립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는 채무자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하고 각 당사자의 상대적 지위를 알아야 된다. 다음 몇 장에서는 잠시 회생, 실무에서의 역학관계 그 자체에서는 약간 떨어져서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는 목과 그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권리를 어떻게 확정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를 한다. 이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회생 절차 그 자체로 다시 돌아와서 보다 자세히 탐구하기로 한다. 예, 법인의 회생과 절대 우선의 원칙. 절대 우선의 원칙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후순위에 있는 채권자들한테 권리를 제공했을 때는 선순위 채권자들, 바로 앞선 일반 채권자들한테도 동일한 권리를 제공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장 파산 절차에서의 청구권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파산 절차의 청구권. 청구권은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